우주는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별들이 수십억 개 존재하고 있으며 작은 외소행성부터 거대한 초거대 행성을 비롯해 평범한 별들과 기이한 별들까지 우주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은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인해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중력적 필라멘트는 별들과 은하들을 속박하며 은하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그들만의 놀라운 시스템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형성되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서로 합쳐지며 그 내부 구조 또한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이 같은 구조는 자연의 기본 법칙에 의해 미리 정의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를 향해 초속 110km의 속도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몇십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충돌하여 합쳐질 운명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우주적 충돌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두 은하가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는 로컬 그룹에서 가장 큰 은하들입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 거리는 우주적 규모로 본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은하들은 초속 110km의 무서운 속도로 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으며 약 40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데 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 접근하고 있다 말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두 은하 간의 중력적 끌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우주의 팽창 효과보다 중력적 끌림이 더 강하기 때문이었죠.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먼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게 하지만 이 팽창은 수십 메가파섹 이상의 먼 거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충돌 경로에 있다는 것이죠. 두 은하는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고 은하들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우주를 이동합니다. 이러한 필라멘트는 우주의 교통 경로이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가 하나의 도로를 공유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그 도로 어딘가에서 충돌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규모의 충돌 개념은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지구에서 두 자동차가 충돌할 때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소행성과 같은 작은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암석 물체가 충돌 경로에 있다면 특정 순간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은하의 경우 그 충돌은 수억 년에 걸쳐 펼쳐지는 느리고 극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예로는 안테나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약 7천만 광년 떨어진 까마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하의 충돌 과정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은하들은 최소 1억 년 이상 합쳐지고 있으며 은하의 충돌은 느리지만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은하도 있습니다. 바로 소마젤란 은하와 데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 주위를 도는 위성 은하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두 은하가 한때 막대나선 은하였으나 우리 은하의 조성력으로 파괴되고 흡수되어 다소 불규칙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충돌은 은하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은하는 오랫동안 수많은 은하들과 합병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우리 은하에 의해 찢겨지고 흡수되고 있는 사수자리 외소 은하입니다. 이 진행 중인 과정은 별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우리 은하의 헤일로 성장에 기여하였죠. 그러나 안드로메다와의 충돌은 우리 은하의 역사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이미 충돌을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는 하이퍼벨로시티라는 특별한 종류의 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은 우주의 파편처럼 자신의 은하의 중력에서 벗어날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를 질주합니다.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은 약 1000k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 같은 속도는 약 40초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음속보다도 약 3000배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은하의 초거대 블랙홀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개의 별이 중력으로 묶여 서로 조화롭게 공전하고 있는 이중성인 쌍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스쳐 지나가며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한 별을 잡아당기고 다른 별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튕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도는 은하를 떠날 만큼 빠릅니다. 이렇게 튕겨져 나간 별이 바로 초고속도 항성, 하이퍼벨로시티 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다른 이론으로는 우리 은하와 우리 은하 주위를 도는 외소 은하가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극심한 중력의 영향으로 외소 은하를 구성하고 있던 항성들의 막대한 에너지가 공급되어 외소 은하의 중력적 속박에서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이퍼벨로시티 별의 존재는 20세기 후반 천문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 별들은 평균적으로 10만 년마다 은하 중심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약 1000개의 하이퍼벨로시티 별이 우리 은하를 가로질러 질주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일부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는 우리 은하에서 이웃 은하에서 이동한 별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먼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상대적 움직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시스템의 중력적 힘을 고려하여 가시물질과 암흑물질을 포함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이러한 조건이 마련된 후 연구팀은 하이퍼벨로시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 아래에서 1800만 개의 하이퍼벨로시티의 궤적을 모델링하였죠. 그중 하나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같은 질량을 가질 때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은하의 질량이 안드로메다의 절반일 때입니다. 연구팀들은 안드로메다 중심 주위의 무작위 위치에서 별들을 시작했고 무작위 방향을 부여하여 시뮬레이션이 현실적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팀들은 두 가지 질량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우리 은하를 향해 이동할 때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하이퍼벨로시티 별들 중 일부가 실제로 우리 은하 주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여행 내내 초기 속도를 유지했지만 일부는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포획될 정도로 속도가 줄어든 것이었죠. 현재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우리 은하를 향해 접근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하늘 지도를 보면 질량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에서 우리 은하 중심 주위의 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별들이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가 출발 은하와 같은 질량을 가질 때 하이퍼벨로시티 별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질량일 때 두 은하 간의 중력적 끌림이 더 강해져 우리 은하가 하이퍼벨로시티 별을 더 많이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이러한 시뮬레이션된 별의 위치를 우리 은하의 별 위치와 궤적을 매핑하는 가이아 미션의 실제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는 좋은 일치를 보였으며 안드로메다에서 온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실제로 우리 은하로 이동했음을 뒷받침해 주었죠. 연구는 은하의 질량에 대한 가정에 따라 특정 시점에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안드로메다의 하이퍼벨로시티 별의 수가 12개에서 3910개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록 이 숫자는 작지만 은하 간의 별의 이동이 실제로 존재하고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이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이미 별 교환을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두 은하의 헤일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하 헤일로는 은하 전체를 감싸듯이 희박하게 분포하고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형의 영역은 이온화된 가스와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안드로메다의 헤일로는 별의 나선 주위를 감싸는 거대한 가스들입니다. 이 가스로 이루어진 헤일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만약 지구의 관찰자들이 볼 수 있다면 북두칠성 인어비의 3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보일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를 매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관측 기술을 고안했습니다. 그들은 안드로메다 은하 뒤에 위치한 43개의 퀘이사에서 나오는 빛을 조사하였죠. 퀘이사는 블랙홀에 의해 구동되는 먼 은하의 매우 밝은 중심입니다. 이 43개의 퀘이사는 안드로메다의 헤일로 뒤에 고르게 퍼져 있어 천문학자들이 헤일로의 다양한 영역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퀘이사에서 나오는 빛이 안드로메다의 헤일로에 의해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연구팀들은 이 흡수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안드로메다의 헤일로가 우리 쪽으로 130만 광년, 다른 방향으로는 200만 광년까지 뻗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는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도 더 넓은 영역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므로 그 헤일로는 거의 우리 은하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이는 두 은하의 헤일로가 이미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충돌은 매혹적인 사건의 연속일 것입니다. 두 은하의 충돌 시간표를 살펴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며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까지 지속됩니다. 은하의 관점에서 보면 순간일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긴 시간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약 37억 5천만 년 후 두 은하는 초기 충돌을 준비할 것입니다. 은하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통과할 때 중력의 힘은 그 구조를 방해할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이는 별의 형성을 촉발하며 우리의 하늘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통과는 즉각적인 합병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초기 만남 후 은하들을 다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초기 통과 후 은하들은 다시 돌아와 서로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는 약 50억 년 후에 시작되어 10억 년 동안 지속되는 두 번째 통과입니다. 이번에는 두 은하의 중심이 더 가까워져 더 극적인 상호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렴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은하의 병합은 대체로 매우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두 은하가 서로에게 가하는 힘이 극단적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압력과 강렬한 상호작용은 별이 형성되는 단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힘은 두 은하의 가스와 먼지 공급이 격렬하게 회전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별에 형성되어 두 은하의 별을 단순히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또한 두 은하 내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초거대 블랙홀은 결국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접근하며 합병하게 됩니다. 51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중심은 두 블랙홀의 병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두 블랙홀은 서로를 매우 강하게 끌어당겨 병합의 실제적인 엔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기의 두 블랙홀의 충돌은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두 블랙홀은 서로의 주위를 돌며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흡수하고 매우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은하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통과하며 동적 마찰을 통해 에너지를 점차 잃어갈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국 두 은하의 중심이 최종적으로 합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별들은 새로 형성된 은하 내에서 새로운 궤도로 자리 잡게 되며 이는 원래의 나선형 구조 대신 타원형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생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태양의 밝기는 앞으로 40억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의 밝기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양도 증가하게 되죠. 40억 년 후에는 지구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여 온실 효과가 발생해 현재의 금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지구는 유사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이미 납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다시 말해 40억 년 후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우리 태양은 변하고 있죠. 태양은 적색거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태양의 외부층은 태양계의 공간으로 확장되어 지구는 태양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이는 약 75억 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확실히 일어날 일이지만 아직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한다는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사실 이는 우주 여행보다도 더 오래된 이론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안드로메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두 은하는 확실히 충돌 경로에 있으며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사실은 더욱 확실해졌죠. 그렇지만 은하 내부의 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모든 것이 거대한 은하 속으로 모여들고 있더라도 별들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와 행성들은 이 두 은하의 충돌과 결합해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먼 미래의 지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미래의 사건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에 충돌할 때쯤에는 이미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해 지구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니깐 말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를 향해 돌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 은하들의 영향으로 충돌 가능성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 가만히 있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단순히 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태양계와 지구가 은하계를 통과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평평한 원반 궤도를 공전한다고 배우며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왔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엄청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과 함께 모두 같은 방향으로 태양 중심을 회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전체 태양계가 우주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궤도면에서 공전하고 있는 이유와 은하계를 통과하는 태양계와 지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 수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의 우주 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성간 기체와 우주먼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성운의 규모는 현재보다 광활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성간 가스와 먼지 덩어리로부터 태양계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좀 더 큰 규모의 집합체의 일부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의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에 의해 안정적이던 성운은 중력 붕괴를 일으켰고, 이 구름들은 수축하면서 자체 중력으로 인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었죠. 서서히 회전하던 구름들은 그 속도가 빨라져 원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원반 구름들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이 진행될수록 중심부에는 가스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죠. 이 모여있는 가스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 태양의 탄생이었습니다. 원시 태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아져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 엄청난 열과 빛을 우주 공간으로 내뿜는 항성이 되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행성군의 중심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양 주위의 기체와 티끌들은 회전원반과 같은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 계속해서 회전을 같이 하게 됩니다. 태양계 성운은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중심부는 볼록해지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중력에 의해 충돌하고 달라붙으면서 크고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원시 행성을 형성하는 물질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원시 태양계 전체 물질의 질량의 99.86%를 모아 응축되어 형성되었으며, 태양이 응축되고 남은 성운의 고리 부분을 구성했던 가스와 먼지들은 회전을 계속하며 뭉쳐지고 커지면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서로 잡아당기고 모여서 점점 덩치를 키우며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행성과 외소행성 그리고 해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시 태양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증발하였으며, 녹는 점이 높은 규소와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산소와 결합해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양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여 원시 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장한 암석형 행성인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과 같은 초기의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구심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안정된 궤도로 공전하게 되면서 현재의 태양계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밀려난 먼 영역에서는 보다 가벼운 기체와 얼음으로 둘러싸인 티끌 등에 의해 목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시 태양 주변으로 유입되는 물질들이 모든 방향에서 끌려들어와 원시 태양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된 성운 구름은 불규칙한 방향으로 접근하였을 것이며, 입자들 사이의 충돌은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성운들의 운동량은 그렇게 상쇄되었죠. 따라서 결국 성운의 모든 입자들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량 대부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입자에 의해 충돌하여 입자의 운동량은 상쇄되었을 것이며, 결국 대부분의 입자들은 같은 방향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 덩어리들을 오늘날에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강력한 원반을 가지고 있는 행성인 토성을 관찰할 수 있죠. 모든 가스 거인들은 행성의 평면을 따라 공전하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아름다운 시계 태엽 방식으로 토성의 일반 위성과 같은 평면을 따라 토성을 공전합니다.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 탐사선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토성의 고리 내부에서 물질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작은 위성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성들 중 일부는 곧 떨어져 나갔고 우리는 초기 태양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은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구를 멀리 벗어나야 지구의 둥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은하 전체의 모습을 관측하려면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관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달린 탐사선이 우리 은하에서 수백 광년 떨어진 곳으로 가야만 하죠. 46년 전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는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간 탐사선이지만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죠. 보이저 1호가 현재 날아가고 있는 위치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달리더라도 22시간이 넘게 걸리는 232억 킬로미터 거리의 성간 우주공간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의 156배가 넘는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만약 보이저 1호가 이 속도로 계속 날아가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무려 18억 년을 날아가야만 우리 은하의 중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크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은하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10만 광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양이 나선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 즉 외부 은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를 비롯해 많은 외부 은하를 관측해왔죠. 역설적으로 이들 은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막대 나선 은하인 UGC 12158의 모습이 우리 은하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유추한다는 것은 숲속에서 숲 전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조각조각 모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구성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별 태양은 은하 전체로 본다면 티끌보다도 작은 별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지구를 품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자전에 의해 1초에 약 400m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속을 넘는 수치로 시속 1500km에 달하는 맹렬한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못 느낄까요? 예를 들어 일정한 속도와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심지어 자신의 관점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항공기를 보면서 자신의 고정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며 지금도 광활하고 신비로운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하면 약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은 태양계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태양계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가진 우리 은하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보잘것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태양계는 머나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와 비슷하게 우리 은하를 여행하고 있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의 태양 같은 항성 주위를 공전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초당 약 230km, 시간당 약 8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태양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약 2억 2천만 년에서 약 2억 3천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돌고 있는 공전운동과는 그 형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 속을 여행하는 태양은
마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 목마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궤적 운동을 하고 있죠. 태양이 위아래로 목마 운동을 하는 주기는 약 6,200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면과 행성 궤도면 사이에 약 60도의 각도로 은하계를 이동합니다. 태양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아래로 그리고 안팎으로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 은하계는 거대하고 거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별과 행성, 가스구름과 먼지 알갱이 하나까지도 그 내부를 돌아다니며 중력에 기여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회전목마와 같은 운동을 약 6,200만 년 주기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 같은 주기 때마다 지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어떤 위치에서 이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의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구 궤도에도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날씨 또한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만약 별들이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라면 다른 별들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태양계 주변의 오르트 구름에 있는 소행성들에게 섭동을 일으켜 오르트 구름에 속해 있던 소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할 것이고 이들은 혜성이 되어서 태양계 내부를 향해 돌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주기로 혜성이 많아진다면 지구와 혜성과의 충돌 확률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 공룡의 멸종이 소행성들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의 먼 후손들은 그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겠지만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주기에 의해 멸종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 멸종은 약 1500만 년 이후로 예상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지구나 금성, 화성의 운동을 고정된 태양을 공전하는 타원 운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 역시 은하의 중심을 따라 공전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 역시 태양을 따라서 은하의 중심을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의 운동은 태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타원 운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은하를 중심으로 본다면 나선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우리 은하를 지금까지 25바퀴 정도 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앞으로도 그만큼을 더 돌게 된다면 태양의 수명은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은 적색거성이 되어 태양계는 종말을 맞게 되겠죠. 우리 은하와 태양계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고 지구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8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저 멀리 시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 태양이 더 은하의 중심부에 가까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외계에 의해 변화를 겪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소행성들과의 충돌이나 더 심한 기온 변화를 겪어야만 했겠죠. 우리의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는 다소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위치는 우리 인류의 생명이 탄생하여 진화하는 데 있어 최적의 위치가 되었죠. 그렇다면 만약 현재보다 더 바깥쪽에 아주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은 그 경우에도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는 지금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유기 물질의 기원을 외계 소행성이나 혜성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태양이 너무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소행성이나 혜성의 섭동이 너무 적어서 지구에는 유기물질의 전달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물론 생명의 탄생 또한 어려웠거나 지금보다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의 충돌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우주적인 변화는 지구의 생물에게 멸종과 같은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생명체의 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죠. 만약 이러한 소행성 충돌과 기후변화 등의 위기가 전혀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는 없었거나 적어도 지금과 비교해서 매우 느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이 지금과 같이 은하 안에서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를 위해 가장 최적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이 모든 움직임에 보호받으며 이렇게 평온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주는 알면 알수록 신비를 넘어서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또한 초속 230km의 무서운 속도로 태양계를 끌고 가며 우리 은하를 돌고 있죠.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10만 광년이 넘는 크기를 자랑하지만 더 멀리 확대하면 30개에서 50개의 작은 은하들과 거대한 안드로메다가 있는 그룹을 볼 수 있죠. 우리 은하의 2배 크기인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몇 억 년 후에는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먼 우주로 확대한다면 두 은하의 충돌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100만 광년의 규모에서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천여자리 초은하단, 그리고 그보다 더 거대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까지, 이 모든 것은 은하 필라멘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주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가속시키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은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의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인 위대한 끌어당김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끌려 무언가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그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뗏목처럼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망망대해를 방황하고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이웃 은하들까지도 함께 끌려가고 있었죠. 천문학자 브렌트 털리와 리차드 피셔 교수는 호주의 파크스 전파망원경을 사용하여 먼 은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은하의 움직임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여러 팀의 천문학자들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관측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이 거대한 우주 흐름의 첫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털리와 피셔 교수가 매핑한 은하들은 공통의 위치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의 재구성된 속도는 대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경우 하늘 전체의 온도는 약간의 편향을 드러냈습니다. 한 방향은 조금 더 따뜻하고 다른 방향은 약간 더 차가웠죠. 이 불일치의 대부분은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는 움직임을 고려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었지만 그 차이를 빼고 나면 잔여물이 남았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우주기준 프레임에 대한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속도였죠. 이것은 우리 은하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은하들이 특정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체인에 묶인 채 수천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 디스크의 회피 지역에 가려져 그 당시 과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대 인력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죠. 우리의 은하 전체와 수천 개의 다른 은하들, 수백억 개의 별과 수많은 행성들이 이 거대 인력체에 끌려가며 마치 무력한 나방이 불꽃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우주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에서부터 태양이 우리 은하 안에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은하가 거대 인력체를 향해 돌진하는 것까지 우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모든 것이 서로 멀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중력이라는 신비로운 힘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며 기술적으로는 질량의 불균형 분포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곡률인 것이죠. 태양에 가까운 천체는 태양의 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은하의 모든 별은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물체들은 중력에 의해 서로 끌려 우주가 팽창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하와 초은하단을 가지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중력은 이러한 은하 군집을 서로 묶어두고 있어 매우 긴 시간적 규모에서는 은하 간의 충돌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구조는 수십억 년에 걸친 불안정하고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수천 개의 별이 어두운 곳에서 뭉쳐있는 작은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속적인 합병을 통해 현재의 상태로 성장했죠. 우주 전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수조 번 반복되며 은하는 끊임없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주에는 구조의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초은하단 등이 있죠. 은하들은 이미 과거에 수많은 합병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 은하 그리고 여러 작은 외소 은하를 포함하는 로컬 그룹과 같은 그룹은 지금도 여전히 붕괴와 합병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서로 만난 후 약 100억 년이 지나면 로컬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도 함께 붕괴하여 하나의 거대 은하로 형성될 것입니다.
2014년부터 브렌트 털리 교수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초은하군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의는 공간적 범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기반한 것이었죠. 이 기술 덕분에 그들은 우리 은하 근처에 수만 개의 은하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하들의 움직임이 우리의 초은하단의 진정한 범위를 보여주었죠. 우리가 초은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4개의 훨씬 더 큰 집합체 중 하나의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털리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이 집합체를 라니아케아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는 로컬 그룹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공통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거대한 단일 은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컬 그룹은 슈퍼군집의 천여자리 가지에 속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천여자리 은하단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여자리 은하단 또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일부에 속하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라니아케아의 중심, 즉 우리 은하를 포함한 10만 개의 은하의 대이동의 초점은 노르마군집으로 이어집니다. 노르마군집은 일반적인 은하군집보다 몇 배 더 크며 우리로부터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노르마까지의 여정은 1천억 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노르마군집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우선 노르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노르마의 중력은 우리가 위대한 끌어당김으로 향하는 속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노르마 자체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강력한 중력을 가진 구조를 찾기 시작했고 곧 성공하게 됩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은 약 8,000개의 은하로 구성된 20개 은하단의 모음입니다. 지구에서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 초은하단은 10경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은하에서 10억 광년 이내에서는 가장 거대한 구조입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의 엄청난 질량은 주변의 모든 은하와 모든 은하단에 수억 광년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 모든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고 이어진다면 라니아케아는 하나의 밀집된 물체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그 중심에 있는 노르마군집보다 훨씬 더 거대한 형태가 될 것이며 그 물체는 결국 샤플리 초은하단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샤플리 초은하단의 발견조차도 위대한 끌어당김의 전체 중력망의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스터리의 한 조각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샤플리 끌어당김이 확인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우주이동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훨씬 더 먼 초은하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5년 전 크란 코르테버우 교수와 그녀의 팀들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미스터리를 마침내 해결했습니다. 2016년 코르테버우 교수는 샤플리 초은하단보다 훨씬 더 먼 회피구역에서 새로운 초은하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주 망원경과 남아프리카 대형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해 그들은 약 8억 광년 떨어진 지역에서 초은하단과 일치하는 밀집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군집은 벨라 초은하단이라고 명명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벨라 초은하단의 도움으로 과거에 발견된 위대한 끌어당김의 관측 효과를 드디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주에는 밀어내는 힘도 존재합니다. 샤플리 초은하단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쪽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저밀도 지역인 이중극 쌍극 반발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질량을 반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모든 질량이 더 밀집된 지역으로 중력에 의해 끌려가며 반발하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내었죠. 이 같은 현상은 다이폴 리펠러라고 명명되었으며 그 형태와 크기, 치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의 위대한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은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결국 이 반발력은 우주망을 풀어놓으며 위대한 끌어당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대한 끌어당김의 중심으로 끌려갈까요? 우리 은하는 이러한 초은하단위 군집 쪽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우주의 팽창에 맞서 허블 흐름을 이끄는 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은하는 샤플리 초은하단과 위대한 끌어당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두운 에너지가 우주를 급격하게 팽창시키며
위대한 끌어당김과 샤플리 끌어당김의 영향이 더 이상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현재로서의 우리는 우주가 하나의 큰 미스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종종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우주라는 곳에서 우리는 그저 한정된 거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한정된 시간만 살아갈 수 있죠. 게다가 우리의 과학기술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이론들이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매혹적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은하들은 우리 은하보다 더 크고 더 밝으며 별들 또한 더 밀집해 있죠. 그리고 그 은하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무수히 많으며 그 별 주변 또한 행성과 위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가 속한 은하는 우리 은하 또는 은하수 은하라 불리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밤하늘에서 눈에 띄는 하나의 은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이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의 2배가 넘는 크기에다 방대한 별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가지고 있는 4천억 개의 별들보다도 이 거대한 안드로메다 은하는 무려 1조 개 이상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에는 중력 괴물이라 불리는 초거대 블랙홀이 숨겨져 있습니다. 초거대 블랙홀은 말 그대로 매우 거대한 블랙홀로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심지어 수십억 배에 달하는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물체가 왜 그렇게 거대해지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거대 은하의 중심에는 또 다른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최근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초거대 블랙홀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은하들은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안드로메다 은하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고대 역사부터 먼 미래까지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와 함께 우리의 이웃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의 명칭은 은하가 보이는 별자리, 즉 안드로메다 자리의 명칭을 따서 붙여졌죠. 여기서 안드로메다 자리는 그리스 신화의 안드로메다 공주의 이름을 따 붙여진 별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는 NGC24 또는 M31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다양한 별 목록에서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은하와는 달리 안드로메다는 맨눈으로 볼 수 있으며 북반구의 가을과 겨울밤에 어두운 하늘에서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오래전부터 안드로메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964년 페르시아 천문학자 압드 알 라만 알 수피가 발간한 책 고정된 별들의 책에 작은 구름으로 기록되었죠. 그러나 망원경이 발명된 1600년대 초반까지 더 자세히 연구되지는 않았으며 그 이후 1764년 이 물체는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가 관측하며 메시에 천체 목록에 31번째 항목으로 추가되었죠. 하지만 이 목록에는 메시에 자신도 모르는 다른 여러 은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885년 천문학자들은 우주적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안드로메다의 성운 지역에서 매우 밝은 초신성 폭발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것은 주변 별들을 잠시 동안 그 빛으로 가려지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당시 천문학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지만 이 별은 단 6개월 후 밤하늘에서 영원히 사라지며 천문학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우주 전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없었으며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는 밝은 점, 즉 M31으로만 알려진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변두리에 있는 그저 평범한 성운으로 간주되어 왔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새로운 망원경의 출현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상황은 점차 변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에드윈 허블과 천문학자들의 관측을 통해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와 비슷한 또 다른 은하라는 것이 입증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인류의 관측 기술은 크게 발전했죠. 1950년대까지 우리는
이 은하의 전파 지도를 만들었으며 나사의 대형 우주 관측소 또한 정기적으로 안드로메다를 관측하며 적외선 및 자외선, X선 신호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더 먼 은하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탐사선을 우주로 발사했죠. 인류는 허블과 같은 우주망원경을 통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며 안드로메다 은하의 경이로운 이미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같은 막대형 나선 은하로 은하 중심에는 별들이 밀집된 막대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구조적 유사성은 두 은하가 비슷한 진화 경로를 따랐음을 말해주고 있죠. 안드로메다는 약 100억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후 다른 은하와 충돌하고 병합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 은하의 가시적인 부분은 약 12만 광년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우리 은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안드로메다의 전체 구조는 다른 은하와 격렬한 상호작용에 의해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온 흩어진 별들로 인해 은하의 최대 확장된 크기는 약 22만 광년에 달합니다. 이것은 국부은하군에서 가장 큰 은하인 것이죠. 그리고 안드로메다의 별 개수 또한 우리 은하에 대한 가장 관대한 추정치조차도 초과하며 안드로메다에는 무려 1조 개 이상의 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드로메다와 지구 간의 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제한되었으며 대부분의 측정치는 약 250만 광년으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우리 은하의 외곽별들과 유령 같은 위성 은하를 지나게 되면 은하 간 공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은 중력이 지배하는 우주 공간에서 가능한 한 비어있는 공허의 공간인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는 세제곱미터당 약 10조 개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를 조금 벗어난 대기권 바로 위 우주에서도 여전히 세제곱미터당 1조 개의 원자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별들 사이의 간섭 우주 또한 세제곱미터당 1000개의 원자만이 존재하지만 이 은하 간의 공간에서는 그 수치가 단 10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공허의 공간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원자조차도 없는 공간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유랑행성이 발견됩니다. 이곳은 대은하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이 우주적 공간에는 은하의 거대한 조수력에 의해 완전히 쫓겨난 불쌍한 별들과 행성계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우주 공간에서는 어떤 종류의 여론도 없어 은하 간의 유랑행성들은 중심부까지 얼어붙게 됩니다. 이제 안드로메다의 영역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별들로 가득한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은하 전체를 감싸듯 희박하게 분포하고 있는 구름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드로메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성간물질과 구상성단으로 구성된 희미하게 보이는 헤일로입니다. 이것은 과거 안드로메다가 충돌해서 발생한 엄청난 힘에 의해 내쫓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헤일로는 무려 130만 광년이라는 경이로운 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 사이의 거리의 절반 이상을 확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안드로메다의 위성 은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성 은하들은 안드로메다의 격렬했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메다는 20개 이상의 알려진 위성 은하가 있으며 과거에는 더 많은 위성 은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그들 모두 흡수되어 버렸죠. 천문학자들은 이 위성 은하들 중 특히 3개의 은하가 안드로메다의 비뚤어지고 길쭉한 구조와 거대한 은하 헤일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들은 M32와 M110 그리고 M33으로 불리는 삼각형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의 위성 은하인 M32는 작은 외소 타원 은하로 안드로메다의 클로즈업 사진에서 약간 흐릿한 금빛 덩어리로 보입니다. 이 위성 은하는 지름이 약 6500광년에 불과하지만 태양 질량의 250만 배가 넘는 초거대 블랙홀에 의해 유지되고 있죠. 이것은 이렇게 작은 은하에 비해 매우 거대한 중심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을 고려할 때 M32가 한때 삼각형 은하보다도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안드로메다와의 충돌에서 살아남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두 은하가 서로 가까워지자 불행한 이 은하의 외곽별들은 안드로메다에 흡수되어 블랙홀에 묶인 밀집된 별들만이 은하 중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안드로메다는 M32 외에도 더 많은 위성 은하가 있으며 이들은 보이지 않는 중력의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밝고 큰 은하는 M110으로 안드로메다의 또 다른 타원형 위성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M32보다 크고 지름은 17,000광년입니다. 그리고 M33으로 표기된 삼각형 은하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로컬 그룹에서 세 번째로 큰 구성원으로 지름이 약 6만 광년인 외소 나선 은하입니다. 삼각형 은하가 안드로메다의 위성 은하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은 단순히 안드로메다에서 약 75만 광년 떨어져 있는 자체 은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두 은하는
지난 수십억 년간 상호작용을 했으며 앞으로도 또다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은하의 400억 개의 별들은 훗날 새로운 은하에 속하거나 로컬 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드로메다와 함께 하위 그룹을 형성하며 북부 은하군의 일부가 되었죠. 강력한 중력의 힘은 하나의 중심으로 점차 끌어당기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안드로메다 은하는 매 초마다 300km 이상 미속도로 우리 은하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헤일로를 지나치면 과거 안드로메다의 충돌로 인해 흩어진 별들로 이루어진 막대형 나선 구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우리 은하와 유사하게 먼지와 가스, 금속이 풍부한 곳이지만 안드로메다의 나선 구조는 우리 은하와 달리 더 복잡하며 다른 은하들과 수십억 년에 걸친 중력적 상호작용에 의해 변형되었죠. 계산에 따르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나선팔은 은하 질량의 약 56%와 일부 어두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력의 영향으로 성간먼지와 가스가 나선팔에 집중돼 수많은 별이 새롭게 태어나는 지역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다양한 젊은 별들을 포함하는 집단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빛은 우주의 성운에 의해 반사되고 산란되어 은하의 디스크의 놀라운 색상에 반짝이는 모습으로 빛나고 있죠. 안드로메다 성운의 형성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별들의 나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별들은 은하 전역에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어 우리는 안드로메다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별들은 약 110억에서 130억 년 된 것으로 은하의 중심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나선팔은 주로 30억에서 40억 년 전에 형성된 비교적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불과 몇백만 년 전에 태어난 아기 별들이 많은 성간 탄생 지역들이 존재하며 이것은 우주적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상 몇 초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진화의 첫 단계에서 훨씬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형태 또한 타원형에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들의 개체구는 대체로 우리 은하와 유사하게 오래된 별과 젊은 별, 성단과 성운, 블랙홀 그리고 태양과 같은 별 주위에는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외계 행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별들과 행성계를 직접 조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아직 우리 은하 안에서도 이 같은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9년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은하 내에 행성의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도 마이크로렌즈 현상이 감지되었을 때 발생했죠. 마이크로렌즈 현상은 밝은 광원의 빛이 지구를 향해 이동할 때 천체의 중력에 의해 아주 약간 굴절되는 현상입니다. 이 굴절 현상은 태양과 같은 거성의 빛이 주변의 외계 행성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외계 행성의 질량은 목성의 6배로 추정되었지만 불행히도 마이크로렌즈 사건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정렬로 인해 발생하므로 우리는 이 같은 신호를 다시 포착해 더 연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외계 행성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안드로메다 역시 우리 은하처럼 수십억 개의 행성과 그 별들을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그중 많은 행성들은 태양과 유사할 것이며 지구와 같은 세계에 적합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에서는 살아있는 별들 외에도 죽은 별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이웃 은하에서 X선 소스를 찾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블랙홀 후보가 발견되었으며 중성자별도 포함되어 있었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러한 고대별들의 잔해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중심 부분은 다른 나선 은하와는 다르게 독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중심의 핵은 비정상적인 이중 핵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기원은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안드로메다의 중심에는 더 밝고 큰 부분이 은하 중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밝은 별들은 7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구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은 중심에서 더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눈에 띄게 어둡고 작습니다. 지름은 약 1.3광년에 불과하며 태양보다 약 5천만 배 더 무거운 초거대 블랙홀이 숨겨져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현상은 지금까지도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의 논쟁의 주제로 남게 되었죠. 일부 가설에 따르면 안드로메다가 먼 과거에 상당히 큰 위성은하를 흡수했으며 밝은 지역은 그 핵의 잔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설에 따르면 안드로메다의 중심은 여전히 단일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불투명한 먼지의 경계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서 비정상적인 광학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은하가 우주에서 너무 먼 위치에 있어 이러한 가설을 확인할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안드로메다 중심을 계속 여행하다 보면 이 은하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체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천체는 강력한 광학망 원경으로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스펙트럼의 X선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별은 은하에서 가장 밝은 지점으로 관측 결과 이 물체는 두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시스템임을 보여주었죠. 그 중 하나는 저질량 중성자별로 반지름 음불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며 3초마다 한 바퀴를 완전히 돌고 있었죠. 두 번째 별은 더 큰 물체로 상대적으로 어둡지만 아마도 적색 거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 결과 두 구성 요소의 총 질량은 태양 질량의 3배가 넘지 않으며 이들 사이의 거리는 매우 짧았죠. 별들 간의 짧은 거리로 인해 중성자별이 점차 동반별을 흡수하고 있어 질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됩니다. 이 과정은 수천만 년 동안 지속되며 결국 두 번째 별은 조수력에 의해 찢어지고 밝고 뜨거운 고리 모양의 성운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의 중심부에서의 이 놀라운 물체는 안드로메다의 핵을 밀집하게 둘러싼 많은 별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함께 12,000광년지름을 가진 거대하고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길쭉한 막대는 좁은 면을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드로메다 질량의 약 30%가 중심 부분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상되는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약 100억 년 전 한 은하가 충돌하며 안드로메다와 병합되기 시작합니다. 이 충돌은 은하의 블랙홀이 안드로메다의 더 큰 블랙홀에 가까워지며 서로를 공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물질은 블랙홀로 떨어져 몇 광년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 물질은 결국 응축되어 새로운 별을 형성하게 됩니다. 블랙홀들은 강력하게 합쳐지며 중력 파이 폭발을 발생시킵니다. 만약 이 합쳐지는 블랙홀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훨씬 작다면 이 폭발은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방출되지 않으며 한쪽 방향으로 더 집중됩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폭발은 새로 형성되는 블랙홀의 한 방향으로 힘을 주어 최대 초속 200km로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전하는 별들도 힘을 받아 그들의 궤도가 방해받으며 새로운 타원형 궤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궤도에서는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안드로메다 중심에는 우리가 보는 디스크가 비대칭으로 보이며 한쪽이 더 밝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들이 블랙홀에서 멀어질 때 느려지며 많은 별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파란 별 덩어리는 젊은 별들로 훨씬 나중에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안드로메다 중심에서 보는 한 가지 가능한 사건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 새로운 연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훌륭한 첫걸음이지만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최소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만약 각각의 별이 단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은하에만 최대 4000억 개의 외계 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만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으며 이것 또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별들까지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외계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무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계 행성 또한 그 수만큼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외계 생명체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신호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페르미의 역설이라 부르며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증거가 없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은 우리에게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계 생명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어쩌면 이 이상한 미스터리를 해결할 단서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가 우주의 텅 빈 공간인 KBC 보이드로 알려진 거대한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놀랍게도 20억 광년이나 확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우주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대한 공허의 존재는 빅뱅과 은하의 분포 그리고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론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공허의 공간인 보이드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테리인 허블 텐션과 페르미의 역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이 신비로운 공허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왜 아직도 다른 외계 문명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페러미의 역설과 우주의 텅 빈 공간인 보이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타워 꼭대기에 서면 맑은 날에는 멀리 있는 북한산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공기는 마치 아무것도 없이 비어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지만 공기는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는 세제곱미터당 약 10조 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원자입니다. 더 비어 있는 상태를 원한다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구를 조금 벗어난 대기권 바로의 우주에도 세제곱미터당 1조 개의 원자가 존재하며 지구에서 달까지의 약 3분의 1 지점에서는 약 700만 개의 원자가 존재합니다. 훨씬 더 낮은 밀도를 원한다면 태양계를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항성 사이의 공간인 간섭 영역은 세제곱미터당 1000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은하 사이의 공간으로 가면 그 수는 세제곱미터당 단 10개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공허의 공간인 것이죠. 은하 사이의 공간은 방대하고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종종 더 큰 것의 일부로 은하 필라멘트에서 조각난 은하의 사슬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수억 광년까지 뻗어 있는 은하들이 길게 이어진 필라멘트 구조로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집중된 지역으로 그룹화되어 있죠. 그리고 넓은 규모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들 사이의 간격과 필라멘트 사이의 공간은 어떨까요? 이 공간들은 우주에서 가장 외진 곳이며 은하들이 거의 없는 빈 공간인 보이드라 불리며 천문학에서는 이것을 거시공동이라 표기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다른 은하와 그곳에 존재하는 것에 매료되어 공허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공허의 공간은 우주의 구성 요소이며 은하 구조 형성부터 우주 팽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망원경의 발명으로 천문학자들은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밀도로 우주를 지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확장을 지도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너머에 펼쳐진 광대한 우주 구조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현대의 망원경과 관측 기술의 발전은 우주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관측 스펙트럼을 열어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우주에 흩어져 있는 수십억 개의 은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곧 은하들의 분포도를 그리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발견은 처음에는 관측의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이후 추가 관측을 통해 우주의 공허 공간인 보이드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공허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에서야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적색 편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우주의 거대 규모가 밝혀지게 되었죠. 이 관측 결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며 은하들은 무작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광대한 공허와 함께 우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 공허의 공간들은 21세기 초 더 강력한 망원경의 발명으로 인해 공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후 SDSS 프로젝트와 두 개의 적색 편의 연구는 우주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하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주 속 공허의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주의 공허는 우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게 보였지만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우주적 구조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만 갔죠. 중력은 비록 그 힘이 약하더라도 인내심만큼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지속적이었죠. 우주의 물질들은 조금 더 많은 물질이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약한 중력은 더 강한 중력으로 인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며 주변을 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더 모일수록 중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그 주변 공간 또한 더욱더 비워졌죠. 우주 초기 암흑물질은 수억 년에 걸쳐 거대하지만 희박한 필라멘트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 입자인 바리온 물질이 그 경로를 따라 형성되었죠. 이 아원자 입자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가스 구름이 되어 구름은 별로 변하게 됩니다. 별들은 모여서 첫 번째 은하를 형성하게 되며 그 은하들은 집단을 이루며 그 집단은 모여 초은하단이 되었죠. 이것은 규모적으로 압도적이지만 그 모습은 섬세하고 연약해 마치 고은비단의 실처럼 보였습니다. 이 구조들은 이제 전체 우주에 걸쳐 거대한 거미줄과 비슷한 우주적 망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를 연결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주는 밀도가 낮은 지역은 비워지며 은하벽 사이에 거대한 공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은하벽 사이의 거대한 원시 공간은 실제로 비어 있게 됩니다. 수억 광년에 걸쳐 일반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물질조차 없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공허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반면 은하벽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허는 중력적으로 결합된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겨지면서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주변 공간이 비워지게 되죠. 더 많은 은하가 합쳐질수록 그들의 전체적인 영향력은 강해지며 더 많은 은하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스스로를 더욱 강화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더 밀집된 집단과 더욱 비어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허가 형성될 때 두 개의 공허가 상대적으로 가까이 형성되면 눈덩이 같은 효과가 발생해 과학자들조차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규모에서 놀라운 구조가 나타납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가장 큰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밀집된 클러스터와 이러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실처럼 긴 가느다란 줄기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줄기들은 함께 모여 넓고 거대한 벽을 형성합니다. 이 지역은 물질의 전형적인 우주의 평균 밀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를 우주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체에 있는 세포들과 비슷하게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공허는 이제 우주의 부피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질량은 단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주망의 별들과 은하들은 이러한 광대한 공허 지역의 가장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우주공허는 우주를 지배하며 대부분이 비어 있었죠. 하지만 이 공허 안에서도 몇 개의 작고 어두운 외소 은하와 방사선 및 입자의 혼합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벽은 중력으로 결합된 구조와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공허는 구조 사이의 광대한 공간이며 우주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공허는 은하벽 내부와 그 사이의 공간 모두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가장 작은 공허는 직경이 약 10메가파섹 정도이며 1메가파섹은 대략 320만 광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공허는 보통 3천만 광년 이상인 것이죠. 더 큰 공허의 크기는 그 크기의 10배에 이를 수 있으며 직경이 3억 광년, 즉 100메가파섹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슈퍼공허라고 부르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그보다 더 큰 공허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은하벽 내부에서 형성된 공허는 우주의 저밀도 공간에서 형성된 공허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은 훨씬 더 클 수 있으며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영역 중 일부는 직경이 10억 광년이 넘습니다. 우주에서 은하벽과 공허의 비율은 명확히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주의 대부분은 거의 비어있는 저밀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신비로운 공허 중 하나는 보이티스 보이드일 것입니다. 이 공허는 그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대공허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죠. 보이티스 공허는 천문학자 로버트 키르너와 그의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 보이티스 보이드는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만 개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 공간의 한 지역에서의 보이티스 공허는 단 60개의 은하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 공간의 사막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공허의 존재는 우주론의 원칙에는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충분히 큰 규모로 본다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는 대략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야만 했죠. 하지만 보이티스 공허의 신비는 그 크기와 비어있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허에 존재하는 일부 은하들은 이상하게도 튜브 형태의 구조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이 이상현상은 아직까지도 설명되지 않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 튜브 형태의 은하 구조가 두 개의 더 작은 공허의 경계가 합쳐지면서 남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작은 공허들이 서로 성장하며 합쳐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들은 거의 완벽한 구형태로 보였으며 이 공허들이 합쳐질 때 비누방울 같은 효과가 생겼다고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개의 큰 공허가 하나의 거대한 공허로 합쳐지며 각각의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이 이 새로운 거대 규모 공허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공허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비록 이러한 거대 공허에 대한 정확한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멀어지게 하며 그 팽창 속도를 가속시키는 미지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곳을 확장시키며 공허 내부의 빈 공간 또한 함께 바깥쪽으로 밀려나며 그 크기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가장 큰 공허의 존재는 우주의 에너지 밀도의 약 70%가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일관된 수치로 적어도 연구 관점에서는 좋은 신호였죠. 2000년대 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주변 지역에 비해 유난히 차가운 영역이 에리다누스 별자리 방향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온도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주변 고리 사이의 온도 차이가 이례적이었죠. 이 온도 차이는 약 70 마이크로켈빈으로 평균 온도 변화는 보통 20 마이크로켈빈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온도가 무려 140 마이크로켈빈까지 차이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3년 플랑크 우주망원경이 콜드스팟을 감지하면서 WMAP 탐색기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 천체 물리학의 큰 미스터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정체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한 그룹의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슈퍼공허가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가설적인 에리다누스 슈퍼공허가 존재한다면 그 직경은 최소 5억 광년에서 최대의 10억 광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가장 큰 부오테스 공허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죠. 현재 콜드스팟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슈퍼공허의 가설과 관련한 상충된 결과를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콜드스팟의 슈퍼공허는 또 다른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객체 중 하나인 블랙홀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원시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블랙홀은 대규모 별의 붕괴 결과로 형성되는 반면 원시 블랙홀은 빅뱅 직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우주에서의 극심한 밀도 변동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대 블랙홀이 거대 공허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 가지 주장은 이러한 공허가 원시 블랙홀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거대 공허는 이러한 지역에 숨어있는 수많은 원시 블랙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그 존재들은 중력적 영향을 미쳐 주변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며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하는 거대한 공허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론과 가설을 넘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공허라는 용어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허라는 의미는 보이티스 공허처럼 거대하고 사실상 비어있는 지역이나 은하벽 사이에 완전하게 텅 빈 공간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허는 적은 수의 은하와 은하 집단, 심지어 슈퍼클러스터를 포함하는 저밀도의 우주공허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공허는 이러한 은하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또한 KBC 공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KBC 공허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공허입니다. 이 공허의 크기는 약 20억 광년에 달하며 구형의 공간 속에는 예상보다 낮은 밀도의 은하들이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은하가 상대적으로 공허의 중심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KBC 공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였습니다. 페르미의 역설은 우주의 광대함과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주요 요점을 찾을 수 있었죠. 그 첫 번째는 고립입니다. KBC 공허는 은하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별들 또한 적은 광대한 우주의 저밀도 지역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고립된 공간은 지능을 가진 문명이 이러한 우주적 공허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만약 생명체가 더 밀도 높은 지역에서 더 흔하다면 KBC 공허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다른 외계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거나 외계 생명체가 우리의 존재 가능성의 징후를 감지할 가능성 또한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와 우주적 규모입니다. KBC와 같은 공허에서는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는 은하들 간의 엄청난 거리로 인해 통신과 이동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 근처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공허의 규모가 너무 커 그들의 신호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들은 우주 공간에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관련된 거리로 인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피일 수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들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덜 발전된 사회와의 접촉을 피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KBC 공허와 같이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우리 은하가 위치해 있어 외계 문명들은 단순히 우리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외계 문명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풍부한 밀집된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계 문명들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적은 지역을 탐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거나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질문에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며 지능적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은하와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초은하단조차도 우주의 광대한 공허 속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된 외계 문명과는 크게 단절된 상태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KBC 공허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가 어쩌면 저밀도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균일하게 밀도를 가지고 있거나 오늘의 주제와 같은 큰 공허가 없었다면 생명에 필요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KBC 공허의 엄청난 크기와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특성은 오히려 이상현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관찰자의 존재를 허용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류학의 원리와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서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적 가설보다 때로는 철학적 논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KBC 공허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대해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흥미로운 생각을 더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천문학에서 거시공동으로 불리는 보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우주적 공허는 허블 텐션과 가장 큰 미스테리인 페르미의 역설에 대해서 훗날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두 가지 매우 흥미로운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16년 전 진행된 연구 중에 촬영된 것이죠. 왼쪽 사진은 실험용 쥐의 뇌에서 추출한 신경세포를 붉게 염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는 우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우주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이 우주의 이미지와 뇌세포로 이루어진 신경망의 이미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뇌와 우주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주와 뇌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유사점을 찾는데 능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2020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만약 우주 전체가 누군가의 거대한 머릿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와 그 움직임의 규칙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달의 주기와 계절의 변화, 잎과 조개의 대침성을 관찰하며 자연 속 패턴을 인식하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패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축과 예술, 그리고 사람의 몸인 인체에서 황금 비율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보나치 같은 수학자들 또한 식물의 성장 패턴과 은하수의 나선 운동을 발견하며 자연의 패턴이 정적인 형태와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으로까지 펼쳐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무의 구조나 강이 구불구불한 흐름은 수학적 패턴과 프랙탈 기하학에 따릅니다. 이러한 패턴은 나무 잎 하나에서부터 숲 전체에 이르기까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 들어오며 혁명적인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와 양자물리학, 카오스 이론의 나비 효과 등과 같이 패턴과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러한 발견들은 우주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술과 의학 및 철학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연이라는 우주에 대비해 인체 또한 작은 우주로 보았습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 동양에서도 자연의 음양오행의 원리와 인체의 오장육부를 연결지어 생각했죠. 그리고 서양 또한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보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끊임없는 패턴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와 더 깊은 연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우주에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은하 속에는 우리 태양과 같은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자리 잡고 있죠. 우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류는 이를 관찰하기 위해 많은 망원경들을 제작해왔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하나의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마치 인간의 뇌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우주와 인간의 뇌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을 알아차려 왔습니다. 물론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 구조까지 유사하다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과학자들도 이에 대한 연구를 세밀하게 해오기 시작했죠. 과학자들은 전체 은하단이 상호작용하는 수백만 광년의 공간과 수십억 년 후의 시뮬레이션에서 우주그물이라고 불리는 질서 있는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그물은 쉽게 말해 우주의 대규모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그 구조가 인간 뇌의 뉴런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 이탈리아 천체물리학자 프랑코 바자와 신경외과 교수 알베르토 펠레티 교수는 은하의 우주망과 뇌의 신경세포망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조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가장 복잡한 이 두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0년 11월 이들은 결국 이러한 내용을 프론티어 저널에 게재하며 전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하였죠. 바사 교수와 팔레티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주 네트워크에서 신경망을 1에서 100마이크로미터로 확대하게 되면 500만 광년에서 5억 광년까지 확장되는데 이때 세포와 은하계의 물질 분포가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뇌 질량의 77%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의 경우 또한 우주 질량의 70%가 암흑물질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세포와 우주 구조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86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있으며 100조 개의 시냅스가 연결된 매우 복잡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역시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죠. 뇌의 신경망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차이는 정확히 100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밀도 범위가 관측되었다는 것이죠. 우주 구조의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은 5억 광년인 것에 비해 가장 낮은 부분은 정확히 500만 광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유사성은 거미줄 패턴을 가진 서로 다른 대상의 구조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뇌 신경망과 우주그물망의 연결 지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신경세포의 각각의 연결 지점에서 4개에서 5개의 축삭돌기가 뻗어져 있고 우주그물망의 각 연결 지점에도 약 4개의 은하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죠. 게다가 더 흥미로운 발견은 정보를 저장하는 용량입니다. 만약 전체 우주그물망 네트워크를 컴퓨터의 정보 저장에 활용한다면 약 4.3 엑사바이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의 뇌는 이론적으로 2.5 엑사바이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4.3 엑사바이트와 2.5 엑사바이트에서 대체 어떤 유사성이 있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단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망 구조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뇌의 신경망 구조는 조금만 달라져도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뇌의 2.5 엑사바이트와 우주의 4.3 엑사바이트는 실제로 상당히 가깝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인간과 같은 지적 존재가 일생 동안 축적할 정보의 양을 우주 공간에 저장하기 위한 구조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정통 물리학자인 아비롭 교수는 하버드 천체물리학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누구보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맡아오기도 했습니다. 2021년 아비롭 교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과학 잡지에 우리 우주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까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죠. 이는 SF 작가가 썼다면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여겨졌겠지만 누가 봐도 저명한 학자임에 틀림없는 그가 쓴 글이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적 생명체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설명했습니다.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며 이를 A, B, C, D라고 했을 때 A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A등급은 다른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는 지적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B등급은 생명체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자연 환경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성을 개조해서 거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음 C등급은 자연 환경을 부분적으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C등급이 살고 있는 행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를 겪는다면 이들은 멸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D등급은 C보다는 지능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진화하거나 발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멸에 직면하게 됩니다. 롭 교수는 우리 인류가 C등급에 속하며 B등급 이하의 생명체가 A등급의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만약 인류가 현재의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B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까지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주의 다른 지적 생명체를 만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행성을 포함한 우주는 A등급 존재가 양자 터널링을 사용해서 창조해왔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죠. 쉽게 말해 우리는 아기 우주에 있는 것이고 A등급은 다른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A등급에서 만든 실험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외계인설과 관련해서 동물원 이론을 알고 계신다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결국 롭 교수의 이러한 실험실 이론이 맞다면 실험실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생명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인류가 여태까지 발명해온 인터넷 네트워크 구조가 두뇌 구조와 유사해졌다는 것만 보아도 전혀 터무니없는 가설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의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계일 뿐이죠. 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이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롭 교수의 가설을 바탕으로 우주와 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두운 암흑물질이 우주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뇌의 77%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대한 생명체의 세포와 같을 수 있으며 그 생명체는 아직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 말이죠. 가상의 실험을 해보면 우리 뇌 속에 지능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뇌의 신경세포와 신경망은 관찰할 수 있겠지만 전체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관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암흑물질의 비밀이 풀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아이디어들은 다소 과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이론을 주장하는 롭 교수는 현대과학이 점점 더 폐쇄적이 되어 과학적 진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론들은 매우 판타지적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고정된 구조물에 별과 행성들이 매달려 있으며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회전하고 움직이며 우주 공간을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죠. 이러한 속도도 우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작은 편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속 세포의 자연스러운 진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수조 개의 행성 중 하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모두 자신만의 별과 태양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태양계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고 은하들이 모여 거대한 은하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주 공간을 따라 움직이며 때로는 만나고 합쳐지고 서로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 세포들이 서로 합쳐지거나 지나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구조와 형태는 유기체와 매우 유사합니다. 해부도에서 볼 수 있는 신경계나 근육 조직과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어떤 지적인 설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인류가 우리 자신의 내부를 이해한다면 우주 밖의 세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우주와 인간의 뇌의 유사성은 순수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외부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현실에 보고 있는 것이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를 보며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한 우주의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플라톤의 비유처럼 동굴 밖에 실체가 존재한다면 인류는 그 실체를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탄생은 빅뱅이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인류는 아직도 그 시작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는 범신론이든 빅뱅 이론이든
우리 인간의 뇌와 우주가 같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게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